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말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중3 천재 노교과서 들어가 볼게요. 1단원 문학의 샘, 그 속에 있는 소단원 1, 문학의 다양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근거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예요. 이번 시간에 배워볼 학습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죠. 요약하자면 어쨌든 문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장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김영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학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정말 각양각색의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와 저 사람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구나를 통해서 다양성, 생각의 다양성,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서로. 아니야, 내 정답만, 내가 생각한 해석만 오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는 게 바로 문학의 어떤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어떤 관점,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이육사의 청포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뭐 사족일지도 모르겠지만, 문학의 다양한 해석이라고 얘기하고는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죠? 문학 작품에 대해서 재단을 하고 있죠. 그죠? 밑줄 긋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저런 뜻이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가르쳐준 답이 아니면 다른 것 어쨌든 틀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사실 시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런 방식의 어떤 교육은 사라지지가 않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겠죠. 그죠? 예. 어쨌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포인트 뭐가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운 포인트,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작품의 감상의 관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외제적 관점에는 이런 어떤 작가에 대한 어떤 표현론적인 관점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반영론적 관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도 있죠. 이런 외제적 관점이 있는 반면 내재적 관점으로는 그냥 그 작품 자체, 텍스트 자체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구조주의적 관점, 이런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배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손님이 살아온 삶이라고 썼습니다. 일단 이 청포도,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 속에서 등장하는 이 손님이라는 시적 대상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글 속에 담겨져 있는 힌트를 통해서 이 손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적 화제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중간중간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색채 대비입니다. 특히나 이 청포도라는 시가 시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푸른색과 그 다음에 흰색, 이 두 가지의 색깔이 대비가 됨으로써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청포도라는 시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꼭 한 10번씩은 기본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는 정말 한 번 읽어봐서 모르거든요. 한 10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시 속의 화자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자가 존재한다면 어떤 청자를 설정해두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특히나 이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 정서를 담고 있는지 그거를 꼭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서가 그리움의 정서인지 슬픔의 정서인지 어떤 정서가 전반적인 이 시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지 그걸 좀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 그저 그냥 분석하는 것보다는 10번이라도 읽고 기본적인 백년지식을 깔고 간 상태에서 이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배운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색채 대비가 아주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색채 대비가 드러나는, 즉 시각적 요소가 많이 강조된 시어들을 모두 미리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순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분석하면서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미리 색채가 관련된 어떤 시어들이 뭐가 있나 그걸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구장 7호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청포도, 청색이죠. 푸른색, 파란색, 뭐 이런 계열의 것들은 모두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 또한 푸른색이죠, 그죠? 하늘색, 뭐 파란색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늘 등장하네요. 얘도 또 파란색 동그라미 하늘 및 또 푸른색, 파란색, 푸른 바다가 가슴 열고 흰 돛담배, 얘는 육각형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 또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흰 돛담배, 흰색의 시어가 등장하죠.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청포, 이것 또한 파란색이네요. 이렇게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여기서 흰색과 관련된 시어들이 등장합니다. 은쟁반도 약간 흰색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얀 모시수건도 흰색 쪽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네. 빼먹은 거 없겠죠? 흰색과 파란색이 등장하는 모든 시어들을 미리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1년부터 들어갑니다. 자, 내고장의 7월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7월이라면요, 뭐 크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7월은 여러 만물, 생물들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가장 급격하게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이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적 화자의 고장의 7월은 청포도가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청포도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움과 관련이 짙은 단어입니다. 일단 자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자면요, 이렇습니다. 맑고 깨끗한 이미지, 그 다음에 풍요롭고, 여기 풍요 나오죠, 그죠? 풍요로운 이미지,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요 청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고장에 관한 이미지는 아주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고장 7월 여기다 적어볼게요. 내고장의 7월은 특히나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청포도가 익는 어떤 계절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결국 내고장은 이미지가 어떻다? 상당히 청포도에서 알 수 있겠듯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맑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어떤 느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고장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깨끗, 맑고 풍요로운. 이 푸른색의 이미지는 저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광고 생각나요.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 있죠. 라라라라라라라 난 좋아. 하지마 이까.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그런 고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마을이, 그 광고에서 나오는 마을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리스 산토리니라는 마을인데, 네. 그 마을 자체가 아주 컨셉이 그런 거죠.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로 아주 맑고 깨끗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유명한 마을입니다. 자, 뭐 그거는 뭐 여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은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대요.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관념에 불과한데 이 전설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청포도를 의미하겠죠. 청포도. 그죠? 전설은 청포도일 겁니다. 근데 이 주저리라는 말은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의태어가 뭔지 알겠죠? 청포도가 주저리 열렸다는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 의태어는 그 모양, 태도, 행동 등을 이렇게 그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의태어라고 합니다. 사실 의태어나 의성어를 모두 아울러서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긴 해요. 근데 이 주저리라는 의태어가 등장했다는 것, 마을의 전설, 그러니까 청포도는 이 마을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과 같은 것들이고 그 전설로 여겨지는 청포도가 주저리 열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데 하늘이 꿈꾸며 하늘이 꿈꿀 수 있나요? 하늘이 꿈꾸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만이 꿈을 꾼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하늘 꿈꾼다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역시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컨대 이 하늘이 꿈을 꾸면서 청포도의 알알이 그러니까 한 알마다 들어와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하늘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자습서에서는 얘는 소망과 그 다음에 동경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밝은 미래를 기다리는 어떤 희망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소망, 동경 혹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것이 청포도에 알알이 들어와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대충 이렇게 뭐 전설이 이렇게 주저리 열렸는데 하늘이 꿈꾸면서 이렇게 알알이 그 하늘의 의미로 생각되는 희망과 소망과 동경들이 알알이 하나하나마다 다 박혀서 결국 청포도의 어떤 완성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그 자습서에서는 전설 플러스 하늘 이것이 결실을 맺어서 청포도임을 형상화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년 들어갈게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하늘 밑에 있는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답니다. 가슴을 열었다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는 것이죠. 사실 자습서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것 또한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가슴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슴을 열고 나면 그때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밀려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선 이 푸른 바다와 흰 돛담배 사이에서의 어떤 색채 대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푸른 바다가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흰 돛담배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 푸른색과 이 흰색의 이 대비, 그죠? 이게 색채 대비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여기서 흰 돛담배에 대해서는 지금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소재로서 흰 돛담배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년 보면요. 내가 바라는 손님, 드디어 시적 화자가 그 바라보는 손님이 등장합니다. 즉 대상, 시적 대상인 손님이 등장하죠. 그 손님이 어떠한 몸으로 고달픈 몸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 손님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이 손님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습서에서는 말하는 이가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기다리는 대상은 맞긴 맞는데 이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조국광복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꿈과 소망을 성취시켜줄 대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꿈과 소망이라는 것은 이 꿈과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조국 광복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정말로 빼먹지 말고 지금 요 위에다가 링크 해줄 테니까 그
문학작품의 감상에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있거든요.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뭐 이런 식의 내재적 관점과 외적 관점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배운 포인트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국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시가 만들어졌던 당시 아니면 이육사가 살았던 시대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짐작해 봤을 때 반영론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 손님을 그 조국 광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절대론적 관점으로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면 즉 작가가 누가 됐든 그 다음에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 아니면 어느 시대에 쓰여졌건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그저 말하니가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시적 화제의 꿈과 소망을 성취시켜줄 대상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데서 이 작품 외적인 것에서 힌트를 얻고 얘를 해석한다면 조국 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때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음을 전제로 깔고 이 시를 해석했을 때 이 손님은 조국 광복일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일제강점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럼 정말 이 손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하는 이가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조국 광복이에요? 라고 물어본다 한들 둘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든지 아니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한다면 얘보다는 이 친구가 맞겠죠. 손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반영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 시가 만들어졌던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음을 짐작했을 때 시적 화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손님은 아마도 조국 광복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이 작품을 구조주의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즉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손님은 뭐 다른 어떤 여타 힌트 아니면 배경 지식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텍스트 그 작품 자체 내에서 봤을 때 시적 화자는 그냥 손님을 기다리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하니가 기다린 대상 혹은 시적 화자의 꿈과 소망을 성취시켜줄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거죠. 하지만 조국 광복은 아닌 거죠. 조국 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이 시가 만들어졌던 당시 즉 일제강점기를 고려해서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주의적 관점 아니면 뭐 절대론적 관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조주의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내재적 관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요 위에 선생님이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이 문학작품의 감상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 꼭 기본으로 깔고 그걸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이 강의를 보세요. 예. 그것 때문에 이 청포도라는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먼저 만든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문학작품에도 모두가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학작품 분석하는 걸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사실 지금 이 청포도라는 시에서는요, 요 사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고달픈 몸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손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해맑습니까? 아니죠.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달팠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뭘 했길래 어쨌든 그토록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그 대상인 손님은 상당히 지친 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역시 또 그 작품 자체만 보는 누가 썼건 언제를 배경으로 하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건 관심 없고 이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 분석하는 구조주의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을 봤을 땐 손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고달픈 지친 몸으로 지금 찾아온다고 예고를 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당시가 언제다? 일제 강점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이것을 전제로 깔고 이 작품을 해석하게 되는 순간 이 고달픈의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두운 역사 가운데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민족 혹은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고달픈 몸이라고 언급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두운 역사는 바로 이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제강점하라는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고달픈 시련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민족 혹은 독립투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내가 말하는 손님은 독립투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민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청포, 다시 또 푸른색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이것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희망과 상서로움의 이미지, 상서로움이라는 것은 뭐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미지로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고달픈 몸이라 한들 청포를 입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위라 볼 수가 있겠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자, 오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먹은다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사실 달리 말하자면 간절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시적 화자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시츄에이션인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근데 지금 자습서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밑줄치고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요. 자, 이렇게 마라니의 태도는 자기생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자기생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젖어도 좋다. 알겠죠? 그를 맞이한 건 어쨌든 별개고, 그를 맞이했던 어쨌든 간에 내가 그를 맞이한다면, 그가 온다면 어쨌든 내가 이 포도를 따먹은다면 그때 내 두 손은 흠뻑 젖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석이 돼요. 이 문장이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라니의 태도가 자기생적이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아마도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돼요. 요런 그림인 거죠. 시적 화자가 고달픈 몸을 이끌고 온 손님을 위해서 한 알 한 알 청포도를 따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 하나를 까서 입에 넣어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손이 아주 흠뻑 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럴 때는 자기생적인 태도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는 자기생적 태도가 드러나는 내 그를 맞이하여 그의 입에 포도를 넣어드린다, 따드린다, 그 다음에 뭐 먹여드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맞이하여 포도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 같이 포도를 실컷 따먹게 됐을 때 그때 두 손은 젖어도 난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평소에는 두 손이 그 포도를 따먹느라 젖는 게 사실 그리 유쾌한 건 아닌 것이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포도물이 손에 묻으면 나중에 마를 때쯤에 끈적끈적해져서 좀 약간 불쾌하고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좀 묻지 않게 깔끔하게 먹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맞이해서 포도를 먹는다면 내가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를 맞이해서 포도를 먹는다면 내 손이 젖건 어쨌건 상관 전혀 하지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자기생적 태도라는 이런 말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네. 사실 이런 행위는 선생님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냐면요. 즐기는 행위라고 보고 싶어요. 즐기는 행위, 즉 조국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어떤 행위라고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봐봐요. 시적 화자인 나는
그를 맞이했다는데 이 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와 관련된 위의 0까지 언급이 됐던 그에 관한 어떤 정보를 여기다 모아볼게요. 일단 그는 손님입니다. 손님이고요.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어요. 청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많은 학자들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손님이고, 하지만 열심히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열심히 조국 광복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고달픈 몸을 이끌고 오는 손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조국 광복을 바라는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는 아주 반가운 손님이고 영광스러운 손님이죠. 그죠? 그럼 그를 맞이하여 포도를 엄청나게 준비해두고 미친 듯이 그냥 손님과 내가 정신없이 따먹으면 그때 내 두 손이 젖어도 상관없다 그거죠. 그때는 조국 광복의 기쁨이 있는데 두 손이 젖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그때는 내 온몸이 다 더러워져도 사실 상관없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자기생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야 라고 해석을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공부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가서 정중하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말한 이의 태도가 이게 드러나나요? 라고 질문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건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 문맥상 희생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이렇다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그닥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기는 행위가 아닌가.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다른 자잘한 불편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년에서 아이야가 등장하는데 가상의 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자가 등장합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신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했습니다. 이 흰색의 것들 있잖아요. 하얀 모신수건, 그 다음에 은쟁반, 얘도 흰색 계열이라고 우리는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순수, 그 다음에 순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은쟁반과 하이안과 같은 이 흰색 계열의 어떤 시어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흰색 이미지라고 쓰고 손님에 대한 말한 이의 정성을 형성한 부분 1번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2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아이에게 시킵니다.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손님이 올 것을 확신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결국 청포를 입은 손님, 즉 희망적 메시지, 뭔가 조국 광복과 관련된 그런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와 함께 청포도를 따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쟁반은 추측컨대 청포도를 담을 어떤 그릇인 거고요. 하얀 모시수건이라는 것은 청포도를 실컷 따먹고 난 뒤에 그 젖은 손을 닦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하얀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얀이라고 해야지 옳겠는데 이 하얀이라는 표시는 사실 문법상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이얀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시적 허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적 허용에는 무조건적인 시적 허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는 시적 허용만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얀이 아니라 하이얀이라고 세 글자로 삼음절로 늘려서 표현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좀 더 흰색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백색의 순수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하얀이라는 말로 하는 것보단 하이안이라고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좀 더 세기 때문에 시적 허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이제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갈래는 형식상으로 본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자유시고요. 그 다음에 정서를 나타냈기 때문에 서정시입니다. 감각적이고 상징적이다. 그 다음에 주제 볼게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조국광복의 염원. 이 해석은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에 의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서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그려냈다. 특히나 상징적 소재를 한다면 아마도 청포도 괜찮고 청포도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상징적 소재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하는 이의 소망과 기대를 강조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포도의 다양한 해석이라고 하면서 자습서에 나와 있는 표를 갖다 그대로 그려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뭐 대충 이렇게 청포도의 다양한 해석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작품의 내적 요소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시. 작품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누가 썼든지 관심 없고, 독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심 없고, 언제 쓰여졌는지 관심 없고, 그저 그 작품 자체만을 봤을 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 텍스트 그 자체만 해석했을 때 거기에 내용으로 미뤄 짐작컨대 평안한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시적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현실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작가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현실,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얘기한다면 얘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그 둘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표현론적 관점을 해석하든 반영론적 관점을 해석하든 결국 결론은 조국광복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이육사라는 작가를 통해서 해석한다 해도 이런 결론이 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육사의 일생 자체가 독립운동이에요. 네.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해도 조국광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든 반영론적 관점이든 결국 해석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조국광복과 관련된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독자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효용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 준다 라고 자습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를 읽고 나서 정말 기다림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그 시를 읽은 독자가 어떻게 느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 해석은. 알겠죠? 근데 이것도 독자 중심의 해석으로 적절한 예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육사의 청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여러분들 정말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시예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힌트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예요.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이 시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접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말의, 이 문맥의, 이 문장의,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냥 그거 그대로 이게 이해하고 나면 시험 보는 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